자, 다 보자. 이가 쓴 사설인데 뭐 이거 그러니까 그 저건데 근데 뭐 그냥 최리백에 주는 글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뒤에 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다. 자, 보자.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달에 감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거든. 26번에 보면 달은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서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장을 평가하면서 칭찬과 당부를 정하고 있다. 칭찬과 당부에다가 밑줄만 쳐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은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서 도리에 합당한 좋은 글, 이게 중요해요. 저거 형광 펜슬. 자, 다시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쓸 때 내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글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수양이 선행되는 거야. 됐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표현이 뭐냐면은 그냥 수양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게 글인 거야. 됐죠?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글은 사람의 마음을 보이는 창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의 문장을 평가하면서 칭찬과 당부를 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나쁘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수양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양반과 선비의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걸 근거로 그럼 어떤 마음에서 기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 그 작품 안에서.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기론이랑 이런 거랑 좀 합쳐져 있어서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분석하지 않고 딱 지문에 나온 것만 볼게. 보자. 자, 천지간의 만물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대. 그럼 핵심은 뭐냐면은 초목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바람이 소리를 내는 거야. 맞지? 초목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핵심은. 자, 계속 보자.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안 나. 그런데 때리면 소리가 나. 됐지? 그러니까 소리가 나게 하는 거는 물건이야. 됐죠? 바람과 물건 때문에 그 제품의 그 원본의 소리가 나는 거야.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가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형광펜슬 칠까요? 가만히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 말은 뭔가 트리거가 있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 트리거가 바람이랑 물건이었던 거지. 아까는. 다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가 나냐는 거지. 그지? 기가 쌓이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기 때문이야. 기가 안에 쌓이다 못해서 분출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소리를 내려면 기를 쌓아야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를 쌓는 거지. 그게 수양이라고. 알겠죠? 계속 볼게요. 근데 소리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도 있고 쓸모 있는 것도 있어요.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데가 없고 탄식하고 잠소하는 소리에서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 쓸모가 있는 거야. 그러면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추한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내는 소리를 분류하고 있어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 쓸모 있는 소리가 있고 쓸모가 없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뭐 쓸모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쓸모가 있는 소리에서도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 됐지? 그런데 추한 됐죠?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 안에서도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봐봐.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흩어지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이 아름다운 소리 안에서도 심지어는 소리가 한번 구분될 거야. 실상이 있는 게 있고 형체가 없는 글이 있을 거예요. 됐죠? 당연하게도 이걸 얘기하겠지. 그지? 아름다운 소리이면서 다시 쓸모 있으면서 아름다운 소리이면서 실상이 있는 소리, 형체가 있는 소리를 얘기할 거야. 즉 허상만 있고 이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소리를 아마 얘기할 것 같아. 볼게. 그래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고 미워하면 추운 소리야.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고 흩어지는 소리가 있어.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실상이 있는 글이라는 건 글로 쓰인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기를 쌓아가지고 여러 소리들을 낼 건데
그 소리 중에서도 제대로 된 글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단계가 있다. 이게 단순하게 소리를 분류한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쌓아서 정말 좋은 글은 나오기 어려워를 설명하는 거야. 소리를 분류한 위계 자체가 이 글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길을 쌓았다고 해서 다 절로 가는 게 아니잖아. 어떤 거는 아름다움까지 갔다가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됐지? 어떤 거는 추한 글이 될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길을 쌓아서 좋은 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분류함으로써 글을 쓰는 어려움 내지는 길을 쌓는 어려움을 설명한 거죠. 됐죠? 계속 볼게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실상이 있는 소리에서도, 심지어는 이거 한 번 더 구분되지. 내가 더 이상 하진 않을게. 근데 실상이 있는 소리에서, 즉 글이 된 것들에서도 바른 게 있고 삿된 것이 있어.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도 있고, 혹 삿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어. 삿되다는 이제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얘가 정리를 해요 항상.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가 좋고 남에게 듣기가 좋아서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발음에 합당하다면 좋은 소리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주제야. 자, 그러면 위에는 이렇게 이 글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 거야. 잘 들어봐봐. 위에는 좋은 소리, 즉 좋은 글을 쓰는 것의 어려움이야. 내지는 글을 쓰는 것의 어려움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아래는 이것을 근간해서 최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평가와. 근데 이 칭찬과 평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글을 얼마나 쓰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위에 그걸 기반해서 최립을 쓴 거니까 이 글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이거만 알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한 번 더 보자고 한 거는, 수필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현대로 오면 이 구분이 없어요.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알겠어? 현대 수필로 오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넣어놔. 이해돼?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고전일수록 명확해, 이런 구분들이. 알겠지? 이거 뭐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야. 글을 쓰는 게 옛날에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써서 그래. 그런데 이런 글들에서 이 구조 때문에 보기도 두 줄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위에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면, 이 문학론의 바탕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1문단의 얘기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니까 이게 2문단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보기의 구분이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를 요약한 거랑 다른 거였어. 이게 그냥 요약글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문제를 보면 되는 거라서 내가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최립까지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긴 해. 물론 완성된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아. 그러니 봐봐, 현관 배지.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지 않겠어? 너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니까 계속 정진하라고 다그치는 거야. 내가 들으니까 소리를 내는 만물은 그 본체가 크면 그 소리 또한 크고, 그 본체가 작으면 소리가 작아. 그런데 최립은 소리가 크니까 그럼 좋다는 얘기야. 소리가 큰 게 좋은 거야. 본체도 커야 돼. 무슨 얘기냐면 큰 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까 그의 마음이 크다. 이걸 한 번 더 정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사설이나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본체가 커. 근데 본체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마음이 크다는 거야. 고전 수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 그래서 거의 끝을 보면 돼. 알겠지? 계속.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부딪히면 작은 소리가 나. 큰 바람이 초롱에 부딪히면 천지를 뒤흔 듯 하나, 작은 바람이 불면 살랑거리면 불가해. 금속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기가 중요한 거잖아. 소리가 나게 하는 건 기였잖아, 아까. 그런데 그 기가 크니까 소리도 크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 정돈도 크다라고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잘 보세요. 뒤에 글들은 최립의 글을 봐봐, 평가한 거긴 한데 잘 들어봐봐. 글을 평가했다기보다는 사람을 평가해요. 이걸 읽어내야 돼. 분명히 최립의 글을 평가한다 그랬어. 근데 글을 평가한 게 하나도 없어. 알겠지? 이 글이 어떻게 좋아, 문장이 어떻게 좋아,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다만 얘기해. 그 얘기,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이꼬르 글이기 때문에 그래. 됐지? 사람과 글은 동일한 거고, 이 사람이 싸지르는 글 중에서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글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자체가 좋다는 얘기니까 라는 문학론에서 기반한 거라서 글을 하나 세부적으로 다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해도 그 사람의 글이 보이니까. 됐지? 이렇게 뒤에 평가 부분이 이따구로 쓰인 거는 결국 위에 있었던 문학론 때문에 이어지는 거라서 이게 문제에 나와야 돼. 그 문제에 나와야 돼서 보기에 굳이 뭐라고 해놨어? 문학론을 바탕으로 하는 문장이 있었던 거야. 이해되니? 보기를 분석하는 걸로 내가 이 다의 해석은 끝낼 건데 수필들은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보라는 얘기라서 아마 이 구절들 하나하나 따질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내용 해석이긴 한데 내용 이해냐 안 했냐긴 한데 내가 말한 것처럼 보기만 보고 쌤 지금 얘기하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보기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알겠지? 그럼 보기는 해설 아니냐? 이해돼? 왜 내가 먼저 보기를 보라는지 알겠지? 보기를 쓸 때 대부분 해설을 바탕으로 보기를 써요. 그래서 이 보기는 이 선생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수능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견이야. 다시 마찬가지로 아까 나 이거 했던 거 있잖아. 이거는 고재종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니까. 고재종은 나 이런 식으로 글 쓰려는 게 아니야 라 이 수는 있는데 수능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 거야. 왜? 이 나시를 고재종이 쓸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도 이 보기에 따르면 그렇게 보라는 얘기니까. 그럼 보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하느냐? 보기의 작품을 개어려운 걸 내. 어려운 걸 내고 그냥 보기를 줘버려. 야 이렇게 봐라. 그러면 오버해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알겠지? 그게 다시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새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가 많아.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보기가 많으면 읽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읽어내는데 시간이 걸려. 보기가 없이 22번 같은 문제들만 한두 개 더 나와주면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보기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텍스트를 보는 거니까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려니까 또 머릿속에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보기형 문제에 빨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뭐든지 상관없어.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 훈련을 좀 해야 돼. 이제부터. 알았죠? 그렇게 아마 출제